안녕하십니까. 한의 임상진료를 도와주는 쉽게 이해하는 임상연구 네 번째 강의, 체계적 문헌고찰과 메타분석, 네트워크 메타분석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체계적 문헌고찰, 그 중에서도 디스크립티브한 리뷰와 정량적인 합성을 통한 메타 분석, 그리고 네트워크 메타 분석에 대해서 강의를 하고요. 또 스코핑 리뷰라는 것도 최근에 많이 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도 같이 이제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체계적 문헌 고찰은 사실 한의학 쪽에 오히려 더 이제 필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한의 전통 임상은 보통은 우리가 고전이라고 말하는 것들, 클래식 텍스트북에 이제 의존을 많이 하는데, 이것이 지금의 연구 방법론 관점에서 보면 케이스 시리즈에 해당하는 것들이 많죠. 근데 이런 케이스 시리즈는 사실은 되게 셀렉티브 하잖아요. 좋았던 효과를 냈던 것들만 선택적으로 이제 뽑아놓은 것들이 많죠. 그래서 여러 가지 바이어스들이 있는데, 뭐 방금 전에 얘기했던 선택 바이어스도 있고, 또 회상 자체가 부적절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이게 한두 사람의 효과가 과연 그게 진짜 효과가 있는 거냐, 아니면 우연에 의한 거냐, 사실 알 수가 없고요. 또 누가 그 치료에 효과적인 리스폰더인지, 그리고 증례를 보면, 한의 고전을 보면 사실은 좋아졌다라고만 돼 있지 어떤 부분이 어떻게 좋아졌는지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죠. 그래서 아웃컴 베리어블이 되게 모호한 한계가 있고요. 또 치료법들도 충분하게 기술이 안 되어 있어요. 근데 이런 부분들을 시스테마틱 리뷰를 통해서 기존의 이제 임상 논문들을 보고 누구한테 효과가 있고 아웃컴이 뭐고 치료법을 어떻게 했고 등을 명확하게 기술하고자 하는 그런 연구 방법론이거든요. 문헌고찰을 통해서. 그래서 에비던스 베이스드 메디슨 한참 EBM의 열풍이 이제 지나갔었죠. 물론 지금도 되게 중요하고, 최근에는 뭐 리얼월드 데이터를 이용한 연구. 그래서 어쨌든 EBM의 가장 기본은 뭐 시스테마틱 리뷰고, 어떤 내가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 적절한 메디컬 아티클을 이제 찾는 건데, 사실 그 질문에 대해서 어떤 아티클을 찾아야 되는지 잘 모르죠. 그거를 임상의가 잘 알기가 어렵고요. 이런 부분 때문에 결국은 이런 시스테마틱 리뷰들을 바탕으로 향후 이제 추후 임상 진료 지침 CPG를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연구별로 이제 이거 암에 대한 어떤 각종 그런 뭐 여기 양파도 있고 뭐도 있고 여러 가지 식품들의 효과를 본 건데, 연구들마다 그러니까 1을 기준으로 해서 이쪽은 이제 효과가 없는 거고 이쪽은 효과가 좋은 건데, 연구들마다 효과가 다 다양하게 다르죠. 그래서 어떤 도대체 무슨 논문을 봐야 돼? 뭐 이 논문을 보면 효과가 좋다 그러고 저 논문을 보면 효과가 나쁘다고 하는데, 그걸 이제 판단할 수가 없으니까 문헌들을 다 체계적으로 모아서 고찰해서 임상의들에게 하나의 이제 정량화된 수치로 제공하자고 했던 이제 그런 부분이, 거기서부터 이제 근거 중심 의학이 발전을 하고, 또 그걸 바탕으로 CPG 임상진료 지침이 나오고 이제 했던 거죠. 그래서 체계적 문헌고찰의 방법은 보통은 이제 임상 시험 RCT를 가지고 진행을 하게 되고요. 포함된 RCT들의 질을 평가하게 됩니다. 뭐 리스크 오브 바이어스라고 해서 뭐 랜덤 무작위 배정을 잘했는지, 뭐 배정 은폐를 잘했는지, 블라인딩은 잘했는지, 이런 것들을 평가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 논문들에서 나온 치료 효과 크기를 통계적으로 합성을 합니다. 이것을 메타 애널라이시스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수행을 할 때는 사실은 미리 다 리서치 퀘스천이 정해져 있죠. 왜냐하면 뭐 연구를 하다 보면 연구자에게 유혹을 받게 되거든요. 이걸 조금만 넣고 빼고 하면 효과가 좋게 나오겠는데, 뭐 이런 것들. 그래서 미리 그런 장난을 치지 않게 스터디 프로토콜을 다 정하고,
그래서 그런 프로토콜 아티클을 이제 출판을 하도록 이제 장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색 전략이나 어떤 데이터 소스에서 찾을지, 그리고 어떤 논문들을 선정하고 배제할지를 이제 다 사전에 정하게 되어 있고, 이걸 다 올려야 되거든요. 이제 오픈된 사이트에. 그 다음에 피코라고 해서 어떤 환자를 대상으로 participant, 어떤 치료법과 대조법을 가지고 intervention comparator, 어떤 아웃컴을 가지고 비교할지도 미리 이제 정하고요. 여기 보시면 TBI, 트라우마틱 브레인 인저리, 외상성 뇌손상 환자에 대해서 여기 보시면 이 프로토콜 논문에서 어떤 아웃컴을 가지고 이제 비교를 할지 미리 이제 다 정해 놓은 거죠. 그리고 여기에 걸맞는 이제 데이터를 이제 뽑게 됩니다. 그래서 뽑으면 이제 메타 분석을 하는 거죠. 다 이제 합쳐가지고. 이 메타 분석을 하는 이유는 여기 보시면 약물에 대한 건데, 하나의 연구는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불명확하거든요. 일을 걸쳐 있으니까. 그런데 다 모아봤더니 효과가 별로 없더라. 그래서 이제 그거를 파워, 그 연구에 참여한 환자들 숫자가 적으면 파워가 적어지거든요. 그래서 작은 논문에 작은 연구들을 합쳐가지고 그 파워, 검정력을 이제 늘리고, 프레시전, 이게 보면 좌우가 이렇게 추정된 효과 크기가 길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여러 개를 합치면 추정된 그 신뢰 구간이 좁아지게 되거든요. 좀 더 정확하게 추정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이러한 통계적인 이점으로 인해서 메타 분석이라는 거를 출판됐던 결과들을 합쳐서 하나의 정량적 수치로 표현하는 그런 과정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뭐 이분형 아웃컴들, 그러니까 발생한다 안 한다 이런 거는 뭐 사망 안 한다 이런 건 리스크 레이쇼라는 걸로 표현을 하고, 뭐 혈압처럼 연속된 숫자는 혈압 혈당 같은 거는 민 디퍼런스, 효과 평균 차이로 표현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어떤 이건 이제 이분형 아웃컴인데 리스크 레이쇼로 이렇게 그 위험비를 표현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시스테마틱 리뷰 예를 하나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예전에 이제 제가 출판했었던 혈부 추가탕이 원발성 월경통에 어떤 효과가 있느냐를 이제 프로토콜을 내고 또 실제 연구를 수행해서 결과를 이제 냈었는데, 이런 걸 바탕으로 추후에 임상진료 지침에 이제 이것들이 포함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혈부 추가탕 논문들을 쭉 이제 모아가지고 최종적으로 8개가 이제 포함이 됐었고요. 보시면 이제 뭐 연구 이런 식으로 이제 테이블 1을 구성을 하죠. 어떤 뭐 누구한테 수행이 되었고, 나라가 어디고, 그다음에 뭐 포함된 사람들 연령이 어떻고, 그 질환이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되었고, 그다음에 치료랑 대조군은 어떤 것들을 이제 활용을 했고, 어떤 평가지표를 써서 어떻게 효과가 좋아졌는지를 일단은 표로 한번 쭉 제시를 해주고요. 그래서 여기 뭐 겹치는 어떤 것들은 바스를 쓰기도 하고, 어떤 뭐 TRR 이런 걸 쓰기도 하고, 논문들마다 적용된 평가 지표가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한눈에 볼 수 있게 표로 이제 이렇게 보여주게 됩니다. 그 다음에 한약 관련된 이제 메타 분석 체계적 문헌 고찰이니까 그걸 이제 반영하기 위해서 이게 실제로 패턴 아이덴티피케이션, 그러니까 변증을 해서 어떤 뭐 예를 들어서 혈부추가탕이면 어혈이겠죠? 그런 변증에 해당하는 그런 사람들한테만 약을 줬느냐, 어떤 거는 그렇기도 하고 아니기도 한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퍼스널라이즈드 맞춤형 약을 썼는지에 대해서도 조사를 해보고, 또 한약을 모디피케이션을 했냐, 이제 한의학적인 특성을 반영한 내용들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제시를 하고, 그거를 정량적으로 이제 합성을 해서 여러 연구들의 결과들을 합성을 하면, 보시면 좀 더 이제 이 다이아몬드가 좌우가 좁잖아요. 더 정확한 수치를 추정을 하게 되고요. 혈부추가탕 플러스 양약 대 양약을 한 거나 이제에 대한 이제 결과죠. 그리고 위에 거는 이제 리스폰스 레이트라는 응답 반응률이 얼마나 되는지 중국 연구들에서 많이 쓰이는 리스폰스 레이트라는 거고, 그다음에 뭐 바스 우리 많이 쓰는, 그다음에 부작용 이런 것들. 여기 보시면 바스가 훨씬 이제 혈부추가탕 분이 대조군에 비해서 더 좋아졌던 이제 그런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정량적으로 합성을 하는 시스테마틱 리뷰도 있고요. 관련된 연구들이 많을 때. 근데 사실 연구가 많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대여섯 개 되고 다 논문마다 서로 다른 거를 썼고 대상 질환도 조금씩 다르고 그러면 디스크립티브한 시스테마틱 리뷰를 수행을 하게 되거든요. 요건 이제 제가 2016년도에 인터내셔널 저널 오브 카디올로지라는 저널에 이제 출판을 했던 논문이고 그 당시에 심방세동 침치료에 대한 임상시험을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도대체 참고할 RCT들이 잘 없는 거예요. 몇 개 없고 뭐 한 서너 개 있었고 그걸 뭐 메타 분석할 것도 아니고 다만 이제 향후에 RCT를 계획하려고 하는데 신부전에 대해서 도대체 어떻게 RCT 디자인을 짜야 되나 하는 고민이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사전 연구로 이제 신부전에 대한 침치료 연구에 대한 SR을 수행을 하고 추후에 이제 그걸 바탕으로 여기서 나왔던 어떤 인사이트를 바탕으로 RCT 프로토콜을 만들었는데 이때 했던 게 디스크립티브한 메타 분석을 저희가 하진 않았어요. 그냥 기술만 했던 시스테마틱 리뷰고요. 그래서 쭉 논문해서 최종적으로 들어온 건 7개밖에 안 되고요. 이렇게 질평가 했었고 뭐 어느 나라에서 수행됐고 디지즈 시비어리티가 어떻게 되고 연령, 뭐 침치료 그룹은 뭐 했고 대조군은 뭐 했고 아웃컴은 어떤 거 측정했고 효과 크기는 어땠고 앞에 이제 혈부 추가탕이랑 비슷하죠. 이런 연구들을 이제 7개 가지고 위에 거는 이제 급성기 신부전, 요건 만성 신부전으로 이제 했었고요. 저희가 좀 더 궁금했던 거는 어떤 치료법들이 각각의 연구에서 적용이 되었느냐, 어떤 아웃컴을 썼느냐 이런 게 좀 궁금했거든요. 그래서 혈위가 고정되었나? 픽스드 포인트인가? 아니면 뭐 좀 베리에이션을 줬나? 여기 보면은 이제 뭐 음허일 때는 어떤 혈위를 쓰고 뭐 혈어일 때는 어떤 걸 쓰고 이렇게 쭉 해놨죠. 전침을 썼나 수기침을 썼나. 신기하게도 대부분 이때는 수기침을 썼어요. 근데 저희는 이제 나중에 전침을 했거든요. 전침이 더 효과가 좋을 것 같아서. 그 다음에 듣기를 했는지, 뭐 듣기를 어떤 식으로 했는지, 또 침 치료를 몇 분이나 유침을 했고 침은 어떤 침 썼는지, 치료 몇 번이나 했나, 뭐 얼마나 자주 했나, 그 다음에 환자 백그라운드는 어떤지. 그래서 기존의 신부전 연구에서는 이렇게 침을 놨구나 이제 쭉 파악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그래서 그 향후에 이건 디스커션에서 이제 했던 얘기인데 향후 연구를 위해서 혹은 임상을 위해서 우리는 전침을 쓰자. 일렉트로 아큐펑처를 내관이랑 족삼리에. 그래서 그 실제로 임상시험 프로토콜에서도 내관 간사혈 전침을 했고 족삼리 상거혈 전침을 했어요. 그 다음에 치료 횟수는 좀 많아야겠다. 그 다음에 이게 기존에 이제 저희가 디스커션 했던 게 사실 이제 리스폰더 레이트 같은 거는 뭐가 리스폰스인지 좀 애매하거든요. 중국 연구에서 많이 쓰는데 그것보다는 조금 렐러번트한 아웃컴을 쓰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부작용이거나 혹은 퀄리티 오브 라이프, 그러니까 신부전 환자들은 빈혈도 많고 우울도 많고 피로도 많은데 그런 거 한번 측정해 보면 어떨까? 프라이머리 아웃컴으로. 또 HRV, 자율신경계 균형에 대해서도 볼 수 있고, 근데 디지즈 스페시픽하게 뉴욕 그 NYHA라고 신부전에 쓰는 국제적인 평가 지표가 있는데 그걸 쓸 수도 있고, 또 혈액검사, NT-proBNP 이런 걸 써볼 수도 있을 거고. 근데 저희가 실제적으로 임상에서 프라이머리 아웃컴을 했던 건 그 이뇨제, 다이우레틱스 사용량을 1차 평가 지표로 삼았거든요. 그게 너무 많으면 전해질 불균형을 일으켜서 오히려 좀 방해가 되기 때문에 예후에, 그래서 침치료를 통해서 부종을 줄이고 소변을 활발하게 나가게 하고 그래서 이뇨제 사용량이 줄어든다면 환자의 예후가 좋아질 수도 있겠다는 양방 심장내과 스태프들의 어떤 의견이 있어서 그걸 바탕으로 저희가 이제 침치료에 혈이 정하면서 그게 도움이 될 수 있는 혈의들도 이제 같이 배합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앞에 제가 메타 분석을 하는 그런 일반적인 시스테마틱 리뷰와 메타 분석을 하지는 않지만 디스크립티브하게 수행하는 시스테마틱 리뷰를 소개를 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네트워크 메타 애널라이시스라는 것도 많이 하는데
사실 앞에 두 그 SR들은 플라시보나 무처치랑 이제 비교를 한 거거든요. 그런데 임상의들은 그걸 궁금해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요통 환자가 나한테 왔어. 그러면 나는 이 사람한테 침을 놔야 되나? 약침을 놔야 되나? 추나를 해야 되나? 부항을 해야 되나가 궁금하지. 침이랑 가짜침이랑 이게 효과가 좋을까? 약이랑 가짜 약에 비교해서 약이 효과가 좋았으니까 약을 쓸까 말까? 이렇게 궁금해하지 않거든요. 여러 가지 치료법들의 컴퍼러티브 이펙티브니스를 궁금해하는 거지, 그거의 플라시보랑 대비한 효과를 궁금해하진 않아요. 수술을 할까? 약을 줄까? 침 치료를 할까를 궁금해하는 거죠. 혹은 침을 주더라도 이 사람은 전침이 좋을까? 수기침이 좋을까? 봉독이 좋을까? 이런 게 궁금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다 대답을 해주는 게, 여러 가지 중재들을 한꺼번에 비교해서 어떤 중재가 조금 더 좋지에 대한 답을 주는 게 네트워크 메타 분석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많이 활용을 하고 있고요. 수학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들이 많은데 그 부분은 좀 간략하게 넘어갈게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직접적인 치료 효과 추정치랑 간접적인 효과 추정치를 이제 합성하는 건데, 여기 보시면 B랑 C 직접 비교한 것들이 있고요. 점선, 여기 보면 점선 있죠? 여기 보면 치료법 AB의 예를 들어서 AB의 치료법, A가 효과가 10이고 B가 7이고 C가 3이다. 그러면 A랑 B 치료 차이가 3이고 A랑 C 치료 차이가 7이잖아요. 7과 3 빼면 4죠. 그걸 가지고 이제 둘의 인다이렉트하게 AB에서 AC 빼가지고 간접적인 효과 크기를 추정하는 거, 인다이렉트 에스티메이트를 구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 다이렉트랑 인다이렉트를 수학적으로 합성을 해요. 그걸 가지고 그러면 이런 직접 비교랑 간접 비교를 결합했을 때 BC의 효과 크기 차이는 몇이다라는 걸 이제 제한을 하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치료법이 있을 때 각각의 치료 효과 크기 차이를 직접과 간접 비교를 혼합해서 이제 제시를 해주는 게 네트워크 메타 분석이고요. 이거의 가정은 커넥티비티. 여기 보시면 이렇게 서로 연결되어 있어야 하고요. 호모지니어티. 엄청 서로 다른 연구면 비교를 할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한의 치료라고 했을 때 한의 치료에 한약이랑 침을 뭉뚱그려 놓는 건 사실 좀 말이 안 되잖아요. 양약 때 한방을 비교해가지고 양약을 비교할 때 대조군에 침, 한약, 추나를 다 뭉뚱그린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는 사실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서로 너무 이질성이 있으면 안 되는 거고요. 커넥티비티는 이렇게 그림을 그려가지고 이 지오메트리에서 다 연결되어 있는지 보는 거고, 호모제니어티는 서로 이렇게 비슷비슷한 연구들끼리 비교해야 되는 거고, 이질적이지 않게. 트랜지비티도 호모제니어티랑 비슷한 개념인데, 이거를 이제 수학적으로 서로 컨시스턴시한 일관되는지 일관되지 않는지 없느냐를 수학적으로 이제 비교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제 여러 가지 가정들을 만족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런 가정들을 만족해서 네트워크 메타 분석을 수행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했던 거 예시로 하나 보여드리면, 이것도 지금 이제 리뷰 중인데, 파킨슨 환자에 있어서 침 치료를 할 때 침 치료 일반 수기침을 쓰기도 하고 전침을 쓰기도 하고 봉독을 쓰기도 하는데 뭐가 더 좋을까 좀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그거 논문들을 쭉 모아서 17개를 이제 뽑았고, 그래서 포함된 연구들을 양방 치료에다가 전침을 했던 것도 있고 봉독을 했던 것도 있고 수기침을 했던 것도 있는데, 앞에서 했듯이 전체 환자 수나 특성들을 쭉 뽑아서 이렇게 표를 제시했고요. 그래서 지오메트리를 그렸더니 이런 식으로 이제 연구들이 각각 이제 있었던 거죠. 이런 컨벤셔널 양약이랑 전침을 비교한 연구는 한 6개가 있었고 이렇게 나와 있었고요. 그래서 봉독, 전침, 침, 샴침 그리고 양방 치료를 쭉 비교를 했더니 그 트리트먼트 베이스로 포레스트 플랫을 그렸는데, 아까 우리가 SR에서 봤던 이런 포레스트 플랫들은 트리트먼트 베이스드가 아니고 개별 임상 시험, 개별 논문별로 이제 했던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지금 네트워크 메타 분석에서는 이 단위가 개별 임상이 아니고 중재 단위죠. 그래서 봉독에 대한 거 쭉 모으고
일반 수기침에 대한 거 쭉 모으고 전침에 대한 거 모으고 했더니 봉독이 제일 효과가 좋았고 그 다음이 일반 침이었고 그 다음이 전침이었고 참침은 그 컨벤셔널 그러니까 레보도파랑 이제 유의하게 차이는 안 났었고 이렇게 이제 하나의 그림으로 이제 각 중재들의 효과 차이를 이제 보여주게 되는 그런 연구입니다. 그래서 리그 테이블 이거 왜 우리 리그로 되어 있는 뭐 축구나 야구 경기 할 때 팀별로 이렇게 붙었을 때 누가 몇 승 몇 패 이제 그런 거가 리그 테이블이잖아요. 그것처럼 이제 치료법별로 붙여놨더니 봉독이 양방 치료에 비해서 효과차가 7 정도 UPDRS 점수를 낮췄고 매뉴얼 아큐펑처는 4 정도 낮췄고 이제 요거를 표로 이렇게 보여준 거고요. 오른쪽 위는 이제 이거는 직접 비교가 있는 애들만 가져온 거고 이거는 직접 비교가 없어도 간접 비교랑 다 혼합해서 이제 나타내는 그런 표입니다. 그 다음에 출판 편향이 있는지 없는지 이렇게 펀넬 플러스로 이제 보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핵심적인 거는 리그 테이블을 통해서 각 치료별로 어떤 것들이 효과가 더 좋은지를 이제 보여주게 되는 이제 방법들이죠. 뭐 이건 이제 빈도주의 분석에 대한 거고요. 베이지안 분석도 있는데 뭐 그거는 지금 자세하게 할 부분은 아니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던 네트워크 메타 분석처럼 일반 체계적 문헌 고찰이나 메타 분석과는 다르게 어떤 치료법들끼리의 효과 크기 차이가 어떤가를 이제 직간접적으로 보고자 하는 그런 연구들도 최근에는 이제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스코핑 리뷰. 지금은 어떻게 보면 정량적으로 좀 합성을 하는 부분에 좀 더 치중을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RCT를 기반으로 했었고. 그런데 내가 사실은 뭐 나는 RCT가 궁금한 게 아니고 꼭 그러지 않아도 내가 궁금한 연구 질문들이 있어서 좀 체계적으로 문헌을 고찰을 하고 싶을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이제 하는 것이 스코핑 리뷰라는 건데 보시면 RCT만 보는 게 아니라 뭐 질적 연구든 뭐 문헌이 설문조사든 뭐 관찰 연구든 그런 걸 다 오버롤 리터처를 다 보고 그래서 현재 연구 현황이 어떻게 되어 있나 이해를 하고 추후에 어떤 연구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제안을 하는 것이 이제 스코핑 리뷰거든요. 근데 이것도 뭐 자세한 방법론들이 2000년대 초반부터 사회과학적 측면에서 많이 됐었고 이제 이게 메디컬 쪽으로 이제 넘어와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보시면 그 체계적 문헌 고찰이랑 비슷해요. 하는 과정은. 그래서 identifying the research question, 그러니까 연구 질문을 정하고 관련된 연구를 뽑아서 선택한 다음에 그 다음에 차팅 데이터를 이제 뽑아내고 디스크립티브하게 그 다음에 분석하는 건데 이거는 정량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세마틱 애널라이시스. 제가 했던 거 사례 하나 보여드리면 이제 그 질적 연구 파트에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협진에 대해서 의료 종사자들이 perception, attitude, demand 인식을 어떻게 하고 태도가 어떻게 하고 그거에 대한 요구가 어떤 건지 이제 한번 기존에 나왔던 한국에서의 협진 관련 논문, 질적, 양적 논문들을 다 모아서 이제 스코핑 리뷰를 했던 거죠. 그래서 질적 연구 3개, 양적 연구 6개가 이제 포함이 됐었고 뭐 주제가 리서치 서브젝트가 어떤 것이 있고 뭐 질적, 양적으로 나눠서요. 뭐 방법론은 어떤 게 있고 어떤 사람들이 참여했는지 쭉 이제 정리를 했고 그 다음에 그 양적 연구에서는 뭐 질문이 있을 거잖아요. 퍼셉션이랑 애티튜드 앤 디맨드로 나눠서 인식은 뭐 기존에 쭉 시간이 진행되면서 인식이 어떻게 변했고 태도나 요구는 또 어떤 식으로 변했는지 이제 표로 제시를 했고요. 그 다음에 질적 연구도 쭉 이제 카테고리별로 인비보 코딩을 모아서 이제 보여줬었고 마지막으로 뭐 어떤 것들이 연구가 되었는지 인식, 태도, 요구 측면에서 뭐 예를 들어서 요구 측면에서는 여기 보시면 뭐 법적인 부분, 행정적인 부분, 교육적인 부분, 연구 부분에서 기존의 연구에서 언급되어 있는 부분들이 이런 게 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연구가 돼 있고 뭐 이런 부분들은 좀 연구가 잘 안 돼 있으니까 이런 연구들을 수행해야 된다는 제안을 했었고요. 또 질적 연구 측면에서도 이런 걸 해야 된다는 걸 제안을 해서 그걸 바탕으로 이제 저희가 진행했던 질적 연구 인터뷰 가이드를 이렇게 이제 만들었어요.
그냥 그분이 말을 하게 내비두지 막 여기 있는 걸 다 하게 되진 않고 그때그때마다 새로운 그 사람의 맞춤형 질문을 하기 때문에 뭐 여튼 그래서 이제 이 스코핑 리뷰를 바탕으로 최초에 수행할 인터뷰 가이드를 이제 만들었었고요. 그러면 스코핑 리뷰를 하고 이제 그 다음은 뭐냐 말씀드렸듯이 그래서 이제 프로토콜을 저희가 질적연구의 프로토콜을 만든 거죠. 스코핑 리뷰 리절트를 바탕으로 한의사를 대상으로 만들었었고 이 이후에는 한의사뿐만 아니라 환자나 양방의사나 스테이크홀더들을 대상으로 질적연구를 하는 것도 이제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네 번째 시스테마틱 리뷰랑 메타 분석 그리고 스코핑 리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체계적 문헌 고찰은 기존에 출판되었던 RCT들을 서머리하는 거고요. 정량적으로 메타 분석을 하는 퀀티터티브한 것이 있고 그냥 퀄리터티브하게 디스크립션만 하는 그런 이제 SR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임상의들 입장에서는 어떤 기존에 존재하는 치료법들을 효과를 비교하는 것이 이제 관심이 있을 수 있는데 그거가 이제 네트워크 메타 애널라이시스 방법을 사용한 연구들이 되겠고요. 나는 그것보다는 좀 더 앞단에 더 좀 기초적으로 이 주제에 관련된 모든 문헌들을 좀 한 번에 스코핑, 조망하고 싶다. 그렇다면 스코핑 리뷰라는 방법을 통해서 문헌들을 리뷰하고 리서치 갭을 파악을 해서 향후 이런 주제들이 연구되어야 한다는 것을 제안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네, 4강 들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